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일요일 오후 4시 18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죽음을 여기서부터 할 차례죠. 1960년에 프랑스령 적도 아프리카는 독립하여 가봉공화국이 되었으나 흑인들이 그에 대한 존경심은 변함이 없어 새로 창설된 적도 성십자 훈장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그래서 이제 1960년대에 프랑스령 적도 아프리카는 이제 독립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프랑스 식민지로 있다가 독립을 해가지고 가봉공화국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부인이 사망한 이후부터 슈바이처는 두 번째 고향인 아프리카에 머물며 평생 동안 유럽 땅을 밟지 않았다. 그리고 1965년에 그는 90세의 일기로 죽음을 맞이했고 평생을 바친 병원 옆의 무덤에 묻혔다. 간호사로서 평생 그와 함께 일했던 부인도 같은 곳에 묻혀있다. 생을 마감하기 직전 딸에게 바흐의 악곡을 연주해달라고 부탁했으며 그 음악을 들으면서 영면에 들었다. 그의 딸 레나 슈바이처 밀러도 아버지 뜻을 이어받아 아프리카에서 의료 봉사를 하며 살면서 아버지처럼 9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그러니까 아내도 남편 따라서 이제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간호사로 봉사하다가 죽었고, 그리고 딸도 슈바이처의 딸도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아프리카에서 의료 봉사를 하면서 살다가 2008년에 사망했다고죠. 그 딸도 오래 사는 딸도 아버지처럼 9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그러니까 오래 그 장수하는 DNA를 아마 가졌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 슈바이처 박사는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에서 운영하던 그 병원 바로 옆에 슈바이처 박사의 무덤이 있다는 거죠. 그 사상, 그의 자서전은 유명한데 어린 시절부터 그가 공부하던 시기,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봉사하던 자신의 삶을 회고하는 내용이며 그의 사상을 함축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생명 의경의 윤리는 우주적으로 확대된 사랑의 윤리이다. 그것은 예수의 윤리를 논리적으로 추구하면 당연히 이르게 되는 그런 윤리이기도 하다. 만일 인간이 생명의 신비에 대하여 참으로 깊이 생각한다면, 그리고 세계에 가득한 생명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까지 생각에 미친다면 자신의 생명과 그 주위 모든 생명에 경외를 바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나의 삶 속에서도 때때로 근심과 고통과 슬픔이 심하게 닥쳐온다. 어쩌면 좌절하고 말았을지도 모른다. 나에게 부과된 책임과 필요의 짐을 감당해 나가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다. 나 자신만을 위한 시간, 나의 가족들에게 바치고 싶은 시간도 거의 찾기 힘들었다. 하지만 나는 축복 속에 살고 있다. 나는 자비를 베푸는 일에 몸을 바칠 수 있다. 나는 많은 사랑과 친절을 경험했다. 자기 일처럼 나를 도와주는 많은 분들도 만났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만 운명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기꺼이 나를 바치고자 했다. 이런 모든 것들이야말로 나에게 주어진 그지없는 축복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는가. 그래서 평소에 슈바이처는 생명의 신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명의 존엄, 생명의 신비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그렇게 의료 봉사를 했던 것이죠. 두 차례 세계대전이라는 미중유의 대량 살상의 비극, 세계가 갈라지는 냉전이라는 시대의 반영도 슈바이처 박사의 삶과 사상이 특히 유럽인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한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존엄성, 더 나아가 생명 자체의 존엄성이 땅에 떨어진 현실 속에서 슈바이처 박사의 삶과 생각은 신선한 충격이 되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평가, 의료인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인 인류애와 생명에 대한 존중을
가장 잘 실현한 인물로 평가받으며 현재는 헌신적인 의사의 대명사격으로 존경받고 있다. 무엇보다 정신적 가치관의 부재와 사상적 철학적 빈곤에 직면한 당대 인류에게 이타적 삶의 로드맵을 지시하여 당시 청년층이었던 세대의 가치관에 큰 영향을 끼쳤다. 한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슈바이처의 위인전을 읽으며 자라기 때문에 영웅으로 유명하나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지도 않게 여겨진다. 비정상회담에서 슈바이처 얘기가 나왔을 때 동서양을 막론하고 슈바이처의 모국인 독일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 패널들이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라고 대답했다. 한국에서는 슈바이처가 굉장히 유인 중의 유인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참 이 슈바이처를 아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의외로 외국에서는 슈바이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비정상회담에서 그 회담이 열렸을 때 그 외국인 패널들에게 슈바이처를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독일에서 온 그런 패널을 제외한 전 모든 사람이 다 슈바이처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살아생전은 유명 인사였다. 아래의 일화들만 해도 당시 유명 인사들이 그를 만나보려고 애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적십자를 만든 앙리 튜낭이나 근대 올림픽을 창시한 피에르 드 쿠르뱅탱도 요새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아무리 위인이었다고 해도 이렇게 시일이 자꾸 지남에 따라서 슈바이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 유행가도 있잖아요. 세월이 이야기겠죠. 그 세월이 참 무서운 겁니다. 세월이 흐르다 보면 아무리 중요한 것도 망각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이유,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유명한 이유에 대해서는 1960년대 무렵부터 시작된 간호인력 파독 당시 독일의 의사이자 독일의 최대 흑역사 시기에 의료 봉사로 타국의 어려운 이들에게 사랑을 베푼 인물인 슈바이처가 눈에 띌 만한 환경이 만들어졌고 이게 위인전으로 옮겨진 것이라는 루머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위인전 따위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한국에서 유명 인사였다. 아마 세계의 도움을 받아 생존하던 당시 한국의 상황과 전통적으로 의사의 위상이 매우 높은 한국의 문화 그리고 노벨상과 서구에 대한 동경심이 더욱 커졌을 것이다. 오히려 서양에서는 슈바이처를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왜 한국에서는 이렇게 슈바이처를 아는 사람이 많으냐. 이것은 한국이 서구 사회를 동경하는 그런 면도 있고 지금은 그래도 덜합니다. 지금은 한국도 많이 경제적으로 이제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고 해가지고 예전에 비해서 서양을 동경하는 그런 게 이제 한국이 많이 적어졌어요. 그런데 예전에 한국이 가난할 때는 서양이라고 하면은 부유함, 자유스러움 이런 게 대명사가 서양이 이런 거에 대명사가 됐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서양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구 사람으로서 아프리카까지 가서 의술을 베풀었다. 야, 이게 참 훌륭한 사람이로구나. 그래서 전통적으로 한국은 서양을 동경하는 정신. 거기다가 이제 이런 의사의 위상도 높았고 의사라는 직업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한국 사회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인슈타인이 한국인의 뇌리에 더욱더 위인으로서 굳어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김찬삼의 세계 여행기를 쓴 김찬삼 교수도 아프리카 여행 중
람바레네이 병원을 방문해 생전에 그를 만났고 여행기에 투샷으로 찍은 컬러 사진을 실었다. 훗날 독일에 있는 기념관에 가서 그의 비서였던 할머니와 만나 인터뷰한 것도 여행기의 다른 권에 실렸다. 김찬삼 교수. 사망했는데요. 1926년 6월 5일에 이제 황해도 신천군에서 태어났고 2003년 7월 2일에 이제 77세로 사망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을 졸업했고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 대학원을 석사 수료했다. 국민훈장 모란장을 2008년에 받았다 이런 얘기네요. 이 사람이 지금은 세계 여행이 외국 여행이 일반화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아무런 재력도 없고 권력도 없는 사람도 외국 여행을 떠나는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인천공항 같은데 이렇게 연휴 기간 동안 이렇게 인천공항 같은데 가보면은 외국으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인천공항 그 넓은 홀이 꽉 찰 정도로 그렇게 외국 여행이 이제 일본화가 되고 자유화가 되는데 이 김찬삼 교수 이 사람이 여행을 떠날 때만 해도요. 그렇게 아무나 여행을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이 김찬삼 교수는 전 세계 여행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전여행으로 이 김찬삼 교수가 또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전여행이라고 하니까 또 한국 사람들이 코미디언이잖아. 웃기는 나라 대한민국. 코미디 공화국이다 이거죠.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다 웃기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김찬삼 교수가 무전여행을 했다고 하니까 또 무전기를 들고 돌아다니면 모시 여보세요 여행을 했단 얘기야.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무전여행이라는 거는 무전기를 들고 다니면서 무전통신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돈 없이 여행을 했다는 거예요. 돈 없이.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여행을 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배낭여행 같은 걸 이제 무전여행이라고 하는 거죠. 이 배낭여행의 원조가 바로 이 김찬삼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배낭여행, 무전여행으로 전 세계 일주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전 세계 일주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직접 슈바이처도 만났고 슈바이처 비서 역할을 했던 할머니도 만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김찬삼의 세계 여행기를 쓴 김찬삼 교수도 아프리카 여행 중 람바레네이 병원을 방문해 생전에 그를 만났고 아프리카에 있는 람바레네이 병원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이제 의사로 재직하고 있는 슈바이처를 직접 만났다는 거죠. 그리고 훗날 독일에 있는 기념관에 가서 그의 비서였던 훗날 독일의 슈바이처 박사가 독일의 기념관이 세워졌는데 그 기념관에 가서 슈바이처 박사의 비서 역할을 했던 할머니와 인터뷰한 것도 여행기 다른 권에 실려있다 이런 얘기죠. 헌신적인 의료 봉사자라 해도 자기 이름을 딴 유명한 단체를 만들거나 정치적인 활동 혹은 사회활동에 참여를 했으면 알려져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의 행적을 보면 알듯이 그는 정말로 아프리카에만 헌신해서 살았고 본국으로는 거의 들어오지도 않았다. 부인이 사망한 이후부터는 아예 아프리카에서만 살았으니 당대는 몰라도 후대 사람들에게는 잊혀진 것도 당연하다. 물론 이런 조용한 헌신이 슈바이처의 진정성을 더 빛나게 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 슈바이처 박사는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에 자기가 근무하는 병원에서만
이렇게 열정을 쏟아붓고 살았지. 자기가 자기의 고국 이렇게 뭐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혀 오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뭐 유럽에서는 거의 이 슈바이처가 잊혀진 존재라는 겁니다. 아주 기억 밖의 인물이었던 거죠. 지금도 유니세프, 월드 비전 등 구호단체 이름은 다들 알아도 이것에 참여하는 개개인의 훌륭한 봉사자들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게 현실이다. 오히려 조용하게 활동했던 단일 의료 봉사자일 뿐인데도 타국에 알려져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일지도. 하지만 위대한 독일인 명단에서 18위에 올라있는 걸 보면 자국 내에서 위상은 매우 높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이 슈바이처 박사가 잊혀진 인물이고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독일에서는 슈바이처가 위대한 독일인 명단에 18위에 올라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아까 바로 전에 내가 이 여행가, 무전 여행가,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배낭여행이죠. 돈 없이 여행했던 그 김찬삼 교수라는 분도 언젠가 내가 이 인간백과에서 다뤄볼 것입니다. 계속 또 되풀이 되는 얘기지만은 언젠가는 하게 되겠지만은 그 언제가 될는지는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비난과 그에 대한 반박. 당대 그의 조국인 독일이 저지른 만행 때문이지 독일 출신의 슈바이처 역시도 제국주의자이자 인종차별주의자였다는 비난을 하는 사람도 있었던 모양이지만, 슈바이처 본인이 자신의 설교에서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내용을 여러 번 언급했고 평화와 인류애에 대해 자주 언급하였기에 이는 음해에 불과하다는 말이 많다. 가봉 독립 당시 독립을 너무 빨리 한 것 같다고 우려하며 원시적인 사회에서 근대화 사회로 수월하게 바로 넘어갈 수 있는 나라는 아무데도 없다. 과도기와 성장기가 필요한 법이다라고 생전에 발언한 적이 있었는데 지극히 상식적인 말일 뿐이다. 왜냐하면 아프리카는 내전과 기아와 사회 혼란이 21세기에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아프리카는 말이죠. 아프리카는 이 내전, 그 다음에 기아, 굶주림, 이 사회 혼란, 이런 게 그 현재 21세기에도 계속 진행 중에 있다 이런 얘기죠. 이 아프리카는 굶주림, 가난, 그 다음에 정치적인 혼란, 사회적인 혼란이 21세기 현재에도 계속 이제 진행형 상태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전통적인 왕체제의 국가들이 근대라는 그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면서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고 풍파를 겪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 왕조도 우리나라 이 세계적인 근대화 바람이, 제국주의 근대화 물결이 이렇게 쓰나미가 일어날 때, 그때 우리나라도 예외가 되지 않고 전통적인 왕조였던 조선 왕조가 근대화의 쓰나미에 밀려서 망해갔던 것이죠. 그렇게 이 근대가 도래하면서 근대라는 거대한 세계적인 물결이 도래하면서 전통적인 왕체제의 국가들이 다 정치적인 혼란기를 겪고 전통적인 왕조가 무너지고 이런 그 풍파들을 다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풍파들을 겪었던 국가들이 많이 이제 노력을 해서 지금 한국과 같은 그렇게 이 대통령제 국가로 또 경제적인 그런 그 발전을 이루어서 이렇게 잘 살게 된 나라도 있죠. 그런데 아프리카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프리카는 현재도 계속 근대화의 물결이 이 쓰나미가 몰려올 때 전통적인 왕조
국가들이 그런 그 홍역을 치르듯이 그런 정치적인 홍역, 사회적인 홍역, 그 다음에 굶주림과 가난이 이 21세기 현재도 대명천지 21세기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보십시오.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 보시죠. 물론 아프리카에도 아프리카 대륙이 다 그렇단 건 아니죠. 아프리카에 속해 있는 나라들 중에서도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경제적으로도 그나마 이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나라들 비해서는 경제적으로도 괜찮고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어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보다는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구테타가 계속 이제 일어나고 그런 정치 혼란기가 있고 정치 혼란이 계속되고 가난하고 굶주림에 시달리고 이렇다는 얘기죠. 당대 그의 조국인 독일이 저지른 만행 때문이지. 여기를 할 차례입니다. 반면 슈바이처를 자비로운 독재자였다고 묘사한 경우도 있다. 이들 비판의 주된 요지는 슈바이처는 랑베레네이 병원을 일부러 열악하고 형편없이 보이도록 방치했고 실제 시설은 그 많은 기부금은 어디로 갔나 싶을 수준이었다 하며 슈바이처가 환자들을 고압적으로 다루었다는 것이다. 이 슈바이처가 운영하는 랑베레네이 그 병원에 세계에서 이 독재가들이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계에서 이 도움을 주는 그런 독재가들이 많고 그렇게 많은 돈이 그 병원으로 돌아오는데 왜 그 병원이 시설이 아직도 열악한 상태로 있느냐? 혹시 슈바이처가 그런 이 세계에서 들어오는 그런 후원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온다는 거죠.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런 비난은 억지스러운 비난, 지나친 흠잡기에 불과하다. 우선 기부금이 병원 시설을 발전시키는 데 충분했다는 것은 오로지 그들만의 생각이다. 21세기인 지금까지도 수천 개 기부단체들과 적십자사, 국경 없는 의사회 등이 전 세계를 누비며 아프리카 사람들을 돕고 있고 전 세계에서 수억 명의 사람들이 동원되어 막대한 기부금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아프리카의 의료 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 다큐 같은 데만 봐도 알겠지만 허름한 오두막에 간이용 침대 여러 개와 약 보관용 냉장고 하나만 덜렁 둔 채로 운영되는 병원인 태반인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그런 오지의 의약품과 의료 도구를 지원하려면 그걸 마련하는 비용은 물론 현지까지 옮기는 데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그리고 경로 중간의 방해자들을 뚫고 가야 하는 위험성도 있다. 여러분 그 아프리카의 병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병원이라고 하면 지금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무슨 번듯한 건물에 수많은 병상이 있고 그 다음에 번듯한 의사들이 있는 그런 걸 생각하는데 아프리카의 병원이라는 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상 밖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병원이라는 거는 아주 우리 예전에 그 초가집 있잖아요. 그런 초가집 같은 오막살이에다가 그 어두침침한 오막살이 한 귀퉁이에 야전 침대 하나만 놓으면 그게 병원이라고 그렇게 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가집 같은 데다가 야전 침대 하나 갖다 놓으면 그게 병원인 것이요. 그렇다는 거예요. 현대도 구호 물자인 줄 잘 알면서도 공격해 인력과 물자를 모두 못쓰게 만들어버리는 정부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 세계에서 도움의 손길이 닿고 구호 물자가 들어가도 그 구호 물자를 정부가 가로챈다는 거예요. 정부가.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너무나 이 열악하고 국가 자체도 너무나 가난하다 보니까 세계에서 들어오는 그런 구호물자도 정부가 가로챈다는 거예요. 이 지경이니 이게 뭐 한심한 거 아닙니까? 개인이 가로채는 것도 아니고 국가가 가로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한심한 얘기 아닙니까? 이런 짓을 하는 이유는 반대파 제거라는 정치적 목적 때문이었다. 그나마 슈바이처가 있던 가봉은 독재자가 집권에 있을지언정 일단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안정되어 있고 주변의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 비해 치안이 괜찮은 편인데도 정글지대라는 험악한 환경과 더불어 코끼리 등의 위험한 맹수와 각종 해충이 들끓어서 필요한 물자를 수송하는 것은커녕 현지에서 식량을 조달하는 것조차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다. 하물며 의료봉사단도 몇 개 없고 오늘날처럼 세계 구급 기부 단체들도 없던 시대에 일부 인사들의 기부 금에만 의존해야 했던 슈바이처 박사병원은 어땠을까? 당시에는 의료봉사와 기부금에 대한 개념도 제대로 잡혀있지 않았거니와 세계대전과 대공황으로 전세계 경제적 위기가 닥쳐 사람들이 기부를 할 여력 자체가 없는 시대였다. 실제로 슈바이처가 수용소에서 나온 뒤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을 때 그는 직접 강연을 다니며 의료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을 자신이 번 돈으로 충당해야 했다. 세계에서 그렇게 후원금이 들어온다고 해도 돈 몇 푼 안 됐다는 거예요. 그때는 2차 대전이 일어나고 이랬을 때라 선진국도 그렇게 이렇게 슈바이처 박사를 재정적으로 많이 후원해 줄 만한 여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에서 후원금이 들어온다 그래도 그 후원금이란 게 정말 과자값에 불과했다고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과자값에 불과한 그 후원금이 을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병원을 좋게 한다든가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죠. 감당할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후원금은 들어오지만 참 막말로 껌값에 불과한 돈이기 때문에 슈바이처 박사는 계속해서 이제 여러 곳을 다니면서 강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벌어서 그러니까 강연을 다니면서 벌어들이고 하는 돈은 순수하게 자기가 벌어들인 개인 돈이잖아요. 자기 개인 돈을 써가면서 병원을 운영했다 그거죠. 슈바이처가 병원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은 어불성설로 그는 모금 운동과 강연을 다니며 병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했고 노벨상 상금부터 자신의 사적 재산까지 모든 돈을 털어넣을 정도로 병원과 환자들에 헌신했던 사람이다. 슈바이처가 이 기부금 중 단 몇 푼이라도 빼돌려서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는 데 사용했다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슈바이처가 후원금 이런 걸 빼돌려 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이렇게 낚아챘다, 횡령했다 이런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는 얘기죠. 어디에도 그런 증거를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아무도 도와주지 않던 그 시대에 수용소에 갇히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죽는 그날까지 자신의 생명과 모든 재산을 바쳐 아프리카에 헌신한 슈바이처 입장에서는 기부금 몇 푼 덜렁 투척하고는 실제 의료 환경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경험도 해본 적 없으면서 왜 병원 시설이 이 모양이고 아프리카 사람들에 대한 의료 시스템이 유럽만 못한 거냐고 헐뜯는 사람들이 유전자로 보였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게 껌값 정도로만 후원을 하면서 왜 이렇게 후원금을 받으면서도 병원이 발전을 못하고 이렇게 병원 시설이 열악한가, 이렇게 비난을 일삼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유선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병원 시설에 대해서는 슈바이처가 의도한 부분도 있었다. 다른 의료 봉사자들은 흰 가운과 근현대식 건물로 전형적인 유럽식 병원을 구축하고자 했지만 오로지 슈바이처만이 원주민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자신의 가족까지 모두 데려와서 치료받고 가족들이 편안히 간병할 수 있도록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오두막이랑 최대한 비슷하게 지어야 한다고 주장해 봉사자들을 경악시켰다고 한다. 물론 외관과 인테리어가 그랬을 뿐 방충망을 거쳐 모기 같은 벌레 침입을 막고 열기와 습기를 수시로 빼내는 등 말라리아를 비롯한 풍토병 전염을 막기 위한 조치는 다했다. 애초에 돈을 내기 어려운 형편인 환자를 치료해주는 대신 가족의 노동력을 받기로 하고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병동을 지어갔고 식량의 일부를 조달했다. 그곳은 곡물과 저장 식품과 연료를 도시에서 운송해 와야 했고 시멘트조차 생산되지 않는 곳이고 직물과 유리병과 깡통도 귀한 곳이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슈바이처가 운영하는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치료비를 낼 수가 없는 그런 가난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는 노동력을 제공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노동력을 제공받아서 이렇게 병원을 꾸미는 그런 노동에도 투입시켰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비를 낼 수 없는 사람들에게 노동을 시켜서 그 치료비를 그걸로서 이제 이렇게 상쇄시키는 그런 일을 했다 이겁니다. 가공한 나무 판자도 자신이 치료한 식민지의 백인들의 호의를 얻어야 했다고 한다. 자기 자금과 지인을 통한 모금, 출판 인쇄는 유럽에서 붕대와 약품을 사보내는데 전액 사용, 결국 허술해 보이는 병원이 가장 큰 원인은 자금난과 가격 대비 성능이었던 것이다. 유럽에서 모금한 경화는 단 한 푼이라도 더 모두 유럽에서 사보낼 수 있는 의약품과 의료기구를 구입해 운반하는 데 사용하고 현지 노동력과 자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쓸데없이 돈을 쓰지 않고 현지에서 충당하면서 가장 많은 현지인을 치료할 길을 찾는 것이다. 진심으로 원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원주민들에게 맞게 원주민들을 위해 지은 병원이었으니 당연히 식민지에 치료하는 백인들을 위한 병원과 달리 백인의 취향에 안 맞을 수밖에 없다. 이상적인 열대 선교 조직을 구성하는 의사와 전도사 등이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묘사한 글을 보면 그가 가학 성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님을 알 수 있다. 다 적어놓고 현실은 녹록지 않다며 푸념한다. 독재자라는 비난에 대해서는 우선 의사라는 직책에 대한 이해와 정상 참작이 필수인데 오늘날 현대화된 사회의 학식 있는 환자들을 상대하면서도 의사들은 다소 권위적인 태도를 취해 이런 의사들까지도 니들이 뭐라고 목에 힘주고 다니냐, 의사 직함 달면 뭐라도 된 줄 아나보지 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본인의 상태에 대한 위기감이나 자각이 없는 환자들의 경우 고압적으로 대해서라도 반드시 수술이나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의사의 또 다른 임무이며 특히 1초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응급실에서는 이런 태도가 더더욱 강화된다. 하물며 응급실보다 더한 한센병과 전염병이 창궐하는 중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장 같은 열악하고 급박한 환경에서 의료 지식은커녕 의사에게 치료를 받아야 병이 낫는다라는 것에조차 의구심을 품고 거부감을 느끼는 원주민들을 상대해야 했던 슈바이처는 어땠을까? 정말로 독재자가 되어야 했던 게 오히려 당연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는 크림 전쟁 당시 망치를 들고 보급 담당 장교와 싸우면서 오기와 악바리로 의료 환경을 개척해야 했던 플로렌스 나이팅게일과 같은 사례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이 사람도 언젠가 내가 그 인간 백과에서 할 것입니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2015년에도 에볼라 바이러스를 치료하려는 의사들에 대해 주술만이 치료법이라고 하며 의사들을 피해 다니는 원주민들이 많은데
의료 봉사가 거의 없었던 당시 원주민들이 의사와 의료 서비스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협조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의사소통도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문명에 대해 무지 그 자체라 자신이 몹쓸병에 걸린 것도 인지 못하며 저주받았다고만 생각하여 근현대의 의술을 거부하는 환자를 상대로 무조건 설득만 하라는 것은 지나친 억지 혹은 불가능을 강요하는 셈이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한 200년 전만 해도요. 병이 들리면은 의사한테 가서 병을 고칠 생각을 안 하고 무당을 불러서 이제 구술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귀신의 노릇이다. 귀신이 씌워서 이런 이제 병을 앓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치료받을 생각을 안 하고 무당을 불러서 이제 구술한다는 거죠. 근데 아프리카에 오죽했겠어요. 아프리카는 미개한데니까 더하죠.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의사가 병원에 와서 병을 고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병원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에도 토속신앙이 있을 것 아닙니까? 토속신앙. 그 토속신앙으로 뭐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은 구슬 버린다든지 아프리카의 주술사를 불러서 토속신앙 그런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의사한테 찾아가서 병을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주술가를 부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과 원시림 사이에서와 다른 책에서는 찾아볼 수 있듯 살인을 쉽게 하고 악습과 주술에 매여 생명을 잃고 알코올 중독에 시시한 유럽선 장난감과 사치제를 사는데 1년 수입을 함부로 탕진하고 자신들에게 도움을 주는 병원에 해코지를 해두고 계약을 편의대로 어기며 덜은 위협하는 사람들을 매번 웃으며 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죠. 오히려 그렇게 병이 들면은 병원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슈바이처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술사를 부른다는 거예요. 토속신앙 주술사를 불러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고 병원에 해코지를 한다는 거죠. 슈바이처 박사가 운영하는 병원에 해코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아프리카 원주민을 상대로 언제나 따뜻하게 웃음을 지으면서 그렇게 대할 수는 없는 거야. 그렇게 그들을 대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때로는 이제 화도 낼 수가 있고 때로는 이제 강압적으로 이렇게 슈바이처가 강압적으로 나갈 수도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환자를 강압적으로 다뤘다는 이야기 역시 몰이해에서 기반한 것이다. 근본적으로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큰 원인이지만 당시 슈바이처가 처한 환경도 선진국에서 진료하듯이 환자에게 이해를 구하는 식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원주민 사회에서 서양인 의사는 주술사와 동급으로 취급되었고 문제가 생겨도 백인이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는 정도였다.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 40분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이것으로서 끝을 맺고 다음 주에 가서 이제 녹화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이 부분부터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관련해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이 부분부터 다음 주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